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캠핑을 하면 꼭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마시멜로 구워 먹기랍니다. 불에 구우면 겉은 바삭하고 사르르 녹는 달콤함에 저도 반해버리는데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그네와 거위. 옛날 어느 여관에 누추한 차림새의 나그네가 찾아들었습니다. 계십니까? 나그네가 주인을 찾았습니다. 주인은 방문을 열어보고 대뜸 손을 내저었습니다. 방이 모두 차서 드릴 곳이 없습니다. 그런 손님을 재워줘봤자 방값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 방이 없으면 헛간이라도 밤 이슬을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나그네는 사정을 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헛간에 재운단 말이요? 방이 따로 있습니까? 사람이 자면 그게 곧 방이지요. 여관 주인은 나그네가 옷차림은 꾀지지해도 말하는 품으로 보아 그다지 나쁜 사람이 아닌 듯하여 허락하였습니다. 헛간이라도 좋다면 거기에서 주무시오. 여관 주인은 마당가에 있는 헛간을 가리켰습니다. 고맙소이다. 나그네는 헛간으로 가서 괴나리 보찜을 내려놓고 집 북대기를 깔아 잠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얼마 안 있자 여관 주인은 없다던 방을 늦게 찾아온 손님들에게 내주었습니다. 참으로 고약한 주인이로구나. 나그네는 부하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마침 보름달이 떠올라 주위가 대낮같이 밝았습니다. 나그네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서 헛간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꽥꽥꽥. 집에서 기르는 거위 한 마리가 달빛을 받으며 나그네가 있는 쪽으로 뒤뚱뒤뚱 걸어왔습니다. 심심하던 나그네는 거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위는 땅바닥을 기웃거리며 무엇을 주워 먹으려고 했습니다. 배가 고픈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리 지독한 주인이라 하더라도 집에서 기르는 짐승인데 배는 채워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나그네는 한밤중에 먹이를 찾아 마당을 맴도는 거위가 불쌍했습니다. 그때 여관집 딸인 듯한 아이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나그네가 앉아있는 바로 앞에서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더니 여관 주인이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얘야, 왜 자지 않고 나와서 마당을 기웃거리니? 여관 주인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난 몰라. 진주구슬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딸아이는 우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관 주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주구슬이 없어져. 정말 그 보석을 잃어버렸단 말이냐? 마당에 가지고 나왔다가 잃어버렸어. 딸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관 주인은 헛간에 앉아있는 나그네를 쏘아보더니 대뜸 다그쳤습니다. 당신이 주워갔지. 나그네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남의 물건을 주워 가집니까? 나그네가 말하자 여관 주인은 삿대질을 했습니다. 그럼 왜 자지 않고 거기에 그렇게 앉아 있는 거요? 헛간에서는 생전 처음 자는 것이라 잠이 안 와서 이렇게 앉아 있었을 뿐이요. 거짓말하지 마시오. 진주구슬을 주워 가지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니요. 천만에요. 어서 내놓지 못하겠소. 같지도 않은 걸 어떻게 내어놓으란 말이요. 좋소. 날이 밝으면 관가로 갑시다. 여관 주인은 나그네를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조금도 반항하지 않고 여관 주인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주인장. 나그네는 여관 주인에게 점잖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둑 누명을 쓰고 있지만 그것을 벗겨줄 것은 짐승밖에 없소이다. 뭐요? 내 행동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지켜본 것은 저 거위뿐이요. 하하, 당신이 구슬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저 거위가 안단 말이요. 그렇소. 내가 헛간에 들 때부터 저 거위가 마당에서 맴돌았으니까요. 그러니 나더러 거위에게 물어보란 말이요. 아닙니다. 저 거위를 내 곁에 메어두시오. 왜요? 내가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저 거위가 내일 아침에 밝혀줄 것이요. 뭐요? 말 못하는 저 짐승이 내일 아침엔 말을 한다는 건가? 아무튼 저 거위를 내 곁에 메어두시오. 별 이상한 도둑을 다 보는군. 그럽시다. 저 거위가 내일 아침에 말하는 것 좀 들어봅시다. 여관 주인은 거위의 다리를 묶어 나그네의 말대로 나그네 곁에 메어 두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 여관 주인이 나그네를 관가로 끌고 가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모든 것은 관가에 가면 밝혀질 것이요. 갑시다. 여관 주인이 큰 소리로 말하며 나그네를 일으키려고 하자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관가로 가기 전에 저 거위가 눈동을 헤쳐보시오. 뭐요? 어서 저 똥을 헤쳐보시오. 여관 주인은 막대기로 거위가 눈동을 헤쳐보았습니다. 거위가 구슬을 낳았네. 마침 그때 딸아이가 뛰어나와 보더니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이건 거위가 낳은 구슬이 아니야. 내가 잃어버린 진주 구슬이야.
그제야 여관 주인은 나그네를 도둑으로 착각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손님, 이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허허, 그럴 수도 있지요, 뭐. 여관 주인은 밧줄을 풀고 나그네를 방 안으로 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사양했습니다. 성의는 고맙지만 갈 길이 바빠서요. 손님, 저 거위가 구슬을 주워 먹은 것을 알면서 왜 어젯밤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관 주인이 이상해하며 물었습니다. 나그네는 괴나리 보찜을 지며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어제 저녁에 저 거위가 구슬을 주워 먹었다고 말했더라면 당신은 거위의 배를 갈랐을 것이요. 고맙습니다. 여관 주인은 감탄을 했습니다. 손님은 예사뿐이 아닌 듯하온데 성함이라도 좀 가르쳐 주시고 아침 식사나 하고 가십시오. 갈 길이 바쁘오. 나는 그저 지나가는 길손이외다. 나그네는 여관을 나섰습니다. 이 나그네가 바로 조선 세종 때의 어진 학자 윤회입니다. 학문에만 전념한 학자이므로 옷차림에 그리 신경 쓰지 않았고 또 잠자리도 아무데나 정했던 것이랍니다. 선녀 바위. 옛날 어느 산골에 바위라는 노총각이 살았습니다. 바위 총각은 마음씨도 착하고 일도 부지런히 했습니다. 단오 명절에도 바위 총각은 이른 아침부터 산의 일군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벼랑간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소나기가 오려고 그러나? 바위 총각은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소나기가 오는 게 아니라 옷자락 같은 것이 훨훨 날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바위 총각은 그것을 자세히 눈여겨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웬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땅에 내려와 바위 총각을 보더니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가씨는 어디서 온 누구십니까? 바위 총각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사는 선녀이온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선녀는 이 말을 하고는 서럽게 흐느껴 울었습니다. 바위 총각은 선녀가 불쌍했습니다. 이 산골에는 저희 집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에 홀어머니가 계신데 가셔서 함께 지내시지요. 고맙습니다. 바위 총각은 선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웬 색시냐. 달덩이 같구나. 어머니는 아주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저분은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선녀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잘못을 저질러 쫓겨났답니다. 그거 잘 되었구나. 내 색시 삼으려무나. 안 됩니다, 어머니. 안 될 게 뭐 있어. 저 색시에게서
허락만 받으면 되지. 어머니, 그런 말씀 2번 다시 하지 마시고 어머니와 함께 지내십시오. 마음씨 착한 바위 총각은 선녀를 제 아내로 삼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위 총각은 선녀를 어머니 방에서 지내게 해 주었습니다. 선녀는 바위 총각네 집에 살며 부엌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선녀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바위 참 착하지? 네, 마음씨가 아주 착해요.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아요. 섹시, 마음에 들어? 어머니는 선녀의 마음을 움직여서 며느리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선녀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녀는 시키는 말만 했습니다. 잠잘 때 어머니는 선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바위는 30이 다 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하고 있다오. 너무 가난해서 아무도 우리 집에 시집을 오려고 하지 않는 거라오. 선녀는 차츰 바위 총각이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바위 마음에 들어? 그렇지만 선녀는 여전히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위 총각은 제 방에서 선녀의 집신을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녀의 발에 꼭 맞게 삼기가 힘들어서 몇 번 풀고 다시 삼곤 했습니다. 달 밝은 날 밤 바위 총각은 집신을 삼아 가지고 어머니와 선녀가 쓰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신을 한 켤레 삼았는데 발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신어보시오. 바위 총각이 말하자 선녀는 그 집신을 신어보았습니다. 어쩌, 꼭 맞아요. 선녀는 기뻐하였습니다. 이튿날부터 선녀는 집신을 신고 다니며 나는 듯이 일을 했습니다. 우리 바위 마음에 들어? 어머니가 선녀에게 물었습니다. 네, 꼭 마음에 들어요. 선녀는 집신을 신어볼 때처럼 기쁘게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 냉수나 한 그릇 떠놓고 맞절이라도 하고 우리 바위와 함께 살아줘. 선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바위야, 저 색시가 너와 혼인하기로 마음먹었단다. 어머니는 바위 총각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바위 총각도 얼굴이 밝게졌습니다. 이리하여 바위 총각과 선녀는 냉수 한 그릇을 상위에 떠놓고 맞절을 하고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바위와 선녀는 함께 밭일을 다녔습니다. 힘이 들 테니 당신은 쉬구려. 바위가 이렇게 말하면 선녀는 빙긋이 웃고는 더욱더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꼭 맞는 집신을 삼아주신 뒤로는 힘이 하나도 안 들고 또 온갖 근심을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밭일을 마치고 산도랑 물에 발을 씻을 때 선녀는 땅이 꺼져라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위가 그 까닭을 물어보았습니다. 왜 꼭 발을 씻을 때
한숨을 쉬시오. 집신을 벗으면 근심 걱정이 머릿속으로 몰려든답니다. 왜요? 여지껏 감추어둔 사실을 말씀드리겠어요. 저는 하늘나라에서 벌을 받아 1년 동안 아랫세상에 내려와 살게 되었어요. 1년이 되면 도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합니다. 바위는 이 말을 듣고 선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안 돼요. 부부의 인연을 맺은 것은 두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함께 살기로 맹세하는 일이거늘 어찌하여 1년만 살고 헤어진단 말이요. 당신이 삼아준 집신만 신고 있으면 그런 근심이 싹 달아납니다. 바위는 선녀에게 헤어지지 말고 끝까지 함께 살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5월 단오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녀가 신은 집신도 거의 다 달았습니다. 바위는 밤을 새워가며 새로 아내의 집신을 만들었습니다. 꼭 맞소? 네, 꼭 맞아요. 선녀가 땅 위에 내려온 지 꼭 1년이 되는 날 하늘에서 종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선녀는 하늘나라로 올라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선녀는 바위와 함께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서워요. 선녀가 바위의 품에 안겼습니다. 왜 그러오? 하늘에서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소리는 저를 부르는 소리예요. 안 돼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말고 나와 죽을 때까지 여기서 함께 살아야 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두 번째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과 살고 싶어요. 선녀는 바위의 품에 꼭 안겼습니다. 고맙소. 세 번째 종소리가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선녀에게 빨리 올라오라고 재촉하는 소리였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는 절대로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어요. 고맙소. 우리 죽을 때까지 함께 삽시다. 한편 하늘나라에서는 종을 3번씩이나 울렸는데도 선녀가 올라오지 않자 사신을 보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선녀는 바위라는 종각과 부부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귀양을 가서 인간 세상 종각과 함께 살다니. 옥황상제는 화가 났습니다. 그들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다. 벼락을 내려라. 이윽고 땅 위에 벼락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무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할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삽시다. 바위와 선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떨어지지 않겠다는 듯 산 위에서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벼락을 맞고 그대로 바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덧 벼락치는 소리가 그쳤습니다. 산 아래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위야, 이럴 줄 알았으면 선녀와 짝지어주지 않을 것인데.
아이고, 우리 바위가 진짜 바위가 되어버리다니. 벼락을 맞아 돌로 변해버린 바위와 선녀를 보고 사람들은 선녀 바위라고 불렀습니다. 그 뒤로 부부가 함께 선녀 바위를 보면 금실이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장님 총각과 안진뱅이 처녀. 옛날 어느 마을에 장님 총각과 안진뱅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래 윗집에 살며 서로 도와가며 지냈습니다. 비록 몸은 성치 않았지만 두 사람은 성한 사람 못지않게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안진뱅이 처녀가 장님 총각에게 말했습니다. 읍내에 장 구경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지 뭐. 나를 얻고 가면 길은 내가 가르쳐 줄게. 좋아. 안진뱅이 처녀는 집신을 잡는 장님 총각을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장님 총각은 부지런히 집신을 삼았습니다. 장날이 되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처녀는 장님 총각에게 업혀가며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로 도와서 읍내 구경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덥다. 장님 총각이 말하자 안진뱅이 처녀는 좀 쉬어가자고 하였습니다. 산 아래까지 오느라고 장님 총각의 몸에는 땀이 흥건하였습니다. 이제 이 고개만 넘으면 읍내야. 물 좀 먹고 갔으면 좋겠소. 가만, 이 근처에 샘이 있을 거야. 안진뱅이 처녀가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쉬고 있는 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거울같이 반짝이는 옹달샘이 있었습니다. 저기 샘이 있어. 어서 나를 업어. 응. 장님 총각은 안진뱅이 처녀를 업고 물이 가득 고인 옹달샘으로 갔습니다. 내려줘. 물 떠줄게. 안진뱅이 처녀는 샘가에서 표주박으로 물을 뜨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샘가에 황금 막대기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황금 막대기가 있어. 그래? 장님은 보지 않아도 그것이 꽤 값나가는 물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직하고 착한 두 사람은 황금 막대기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에 손을 대면 안 돼. 그래. 누가 물을 마시고는 놓고 간 것이 틀림없어. 그냥 두고 가야지 뭐. 황금 막대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찾으러 올 거야. 장님 총각과 안진뱅이 처녀는 그냥 샘물만 마시고 돌아섰습니다. 장님 총각은 다시 안진뱅이 처녀를 업고 고갯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뒤에서 오락부락하게 생긴 사나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이, 총각, 거기 좀 있어. 사나이가 달려와 말했습니다. 총각은 장사인 모양인데 처녀만 업고 고개를 넘지 말고 나도 좀 업어줘. 안 됩니다. 이 처녀는
걷지 못합니다. 장님 총각이 말하자 사나이는 생떼를 썼습니다. 잔소리 말고 업으라면 업어. 길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자 장님 총각에게 업힌 안진뱅이 처녀가 사나이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께 한 가지 여쭈어 게 있습니다. 여쭈어 볼 거라. 무엇이지? 저희가 샘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황금 막대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그것을 잃어버려서 화가 나신 것은 아닙니까? 황금 막대기. 사나이는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네, 샘가에 있는 것을 그냥 두고 왔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찾아가라고요. 그거 내 거야. 사나이는 샘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샘가로 간 사나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찾아보았지만 황금 막대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을 떠먹으려고 하자 구렁이 한 마리가 혀를 날름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에휴, 재수 없어. 사나이는 손에 든 지팡이로 그 구렁이를 냅다 후려 갈겼습니다. 구렁이는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사나이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 두 사람이 나를 속였고 가만 놔두지 않을 테야. 그 길로 사나이는 고갯길을 향해 숨을 헐떡거리며 올라갔습니다. 장님 총각은 안진뱅이 처녀를 얻고 고갯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보라고, 황금 막대기가 어디 있다고 그래? 왜 나를 속였지? 사나이는 장님 총각과 안진뱅이 처녀를 마구 때렸습니다. 어르신, 저희들이 가서 황금 막대기를 찾아오겠습니다. 안진뱅이 처녀가 말했지만 사나이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너희들을 만나서 재수가 없구나. 어서 가서 죽은 구렁이나 실컷 구경해라. 사나이는 한바탕 욕설을 퍼붓고는 이내 고갯길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그거 참 이상한데? 아까 분명히 샘가에 황금 막대기가 있었는데 누가 샘에 가지도 않았잖아. 우리 다시 한번 가볼까? 그래. 장님 총각은 안진뱅이 처녀를 얻고 다시 고갯길을 내려와서 샘이 있는 곳으로 가 보았습니다. 황금 막대기가 두 토막이 나 있어. 어디? 저기. 어디? 내려줘. 내가 기어가서 가져올게. 안진뱅이 처녀는 장님 총각의 등에서 내리자마자 다리가 펴졌습니다. 안진뱅이 처녀는 저도 모르게 걸어가서 두 토막난 황금 막대기를 주었습니다. 어머, 내 다리가 펴졌어. 안진뱅이 처녀가 외쳤습니다. 오, 정말이네. 내 눈도 떠졌어. 장님 총각은 안진뱅이 처녀의 다리가 펴진 것을 보려다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우리 이것을 가져가 임자를 찾아주자. 그래. 눈을 뜬 장님 총각은 다리가 펴진 안진뱅이 처녀와 나란히 고갯길을 넘어서 장으로 갔습니다. 황금 막대기를 잃어버린 분 안 계십니까? 총각이 외치며 돌아다녔습니다. 처녀는
두 토막난 황금 막대기를 치마 속에 감추고 따라다녔습니다. 황금 막대기, 내가 잃어버렸소. 어느 욕심쟁이 영감이 나섰습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기긴 막대기처럼 길다랗게 생겼지. 얼마만큼 큽니까? 이만큼. 아닙니다. 총각과 처녀는 또 황금 막대기를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장을 돌아다녀 보아도 진짜 임자가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 황금 막대기가 제 것이라는 양반이 나타났습니다. 황금 막대기가 얼마만큼 큽니까? 이만큼. 맞긴 맞는데요. 처녀가 치마 속에서 두 토막난 황금 막대기를 꺼내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 양반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게 무슨 황금 막대기야. 나무 토막을 가지고 사람을 놀리네. 그 양반은 창피당한 사람처럼 황급히 도망쳐 버렸습니다.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아이고, 나무 토막을 가지고 황금 막대기라고 하는 바보도 다 있네. 허허, 정신이 돌았군. 총각과 처녀는 둘이 서로 마주보고 눈을 휘둥그렇게 떴습니다. 이게 분명히 황금 막대기지. 응, 그런데 왜 사람들 눈에는 그냥 막대기로만 보이지? 글쎄. 총각과 처녀는 황금 막대기의 임자를 찾느라고 하루 종일 장터를 돌아다녀서 이제는 잘 보고 잘 걸어 다녔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둘이서 신나게 뛸 수도 있었습니다. 그 뒤 총각과 처녀는 결혼하여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두 토막난 황금 막대기를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을까요? 아니랍니다. 임자를 찾아주려고 애를 썼으나 모두들 황금으로 보이지 않아서 나중에는 임자가 찾아가라고 샘가에 꽂아 놓았답니다. 황금 막대기 두 토막은 그 뒤 잎이 나고 줄기가 뻗어내려 커다란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 그늘에서 쉬어가며 샘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슬픈 도라지꽃. 옛날 어느 마을에 도라지라고 불리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도라지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친척도 없는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도라지의 얼굴은 늘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라지가 샘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한 소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물 좀 떠먹게 바가지 좀 빌려줘요. 도라지는 말없이 바가지에 물을 떠서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소년은 그것을 받아 마셨습니다. 꼭 그맘때면 도라지는 샘으로 물을 길러갔고 꼭 그맘때면 소년은 샘으로 물을 마시러 왔습니다. 소년과 도라지는 차츰 친해졌습니다. 너는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한데 얼굴에 늘 슬픔이 어려 있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슬픈 표정이 얼굴에 배어 있었나 봐. 소년은 외로운 도라지를 친누이 동생처럼 사랑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말했습니다. 도라지야, 우리가 크면 결혼하여 함께 살자. 도라지는 이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때부터 도라지의 얼굴은 차차 밝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매일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일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도라지야, 나는 공부를 하려고 먼 중국 땅으로 가게 되었어. 공부를 마치면 10년이 걸릴 거야.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줄 수 있겠니? 도라지는 섭섭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공부하러 떠나는 사람을 붙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도라지야, 중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여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올게. 그때 우리 결혼해. 그동안 도라지도 절에 가서 공부나 하고 있어. 도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세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으나 꾹 참았습니다. 도라지는 또 그전처럼 슬픔에 잠겨 지냈습니다. 마치 한쪽 날개가 떨어져 나간 새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도라지도 절에 가서 공부나 하고 있어. 소년이 떠날 때 한 말만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래, 나도 용기를 내어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자. 그래서 10년 뒤에 성공하여 돌아올 도련님을 떳떳하게 맞아야지. 도라지는 절을 찾아갔습니다. 어린 소녀가 여기는 무엇을 하러 찾아왔는고? 스님이 물었습니다. 도라지는 스님에게 소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도라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도라지는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며 밤에는 스님에게서 글을 배웠습니다. 지금쯤 도련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지? 도라지는 중국으로 공부하러 간 소년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스님에게서 열심히 글을 배웠습니다.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흘렀습니다. 도라지는 산나물을 캐러 갈 때면 을에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도련님이 돌아오시겠지? 처녀로 자란 도라지는 매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가 나타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중국으로 공부하러 간 소녀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시주하러 다니는 스님이 도라지에게 이런 소문을 전해 주었습니다. 중국으로 간 그 총각은 오지 않는단다. 그곳에 예쁜 아가씨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산다더구나. 도라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또 어떤 스님은 이런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중국으로 공부하러 간 그 총각이 배를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져 죽었다더라. 도라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슬픔과 근심에 쌓여 지내던 도라지는 절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신령님, 저는 이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여기서 혼자 살겠어요. 도라지는 이렇게 산신령에게 맹세했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온 도라지는 움막을 짓고 밭을 일구어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산 열매도 따먹고 도라지도 캐어 먹으며 외로이 혼자 살았습니다. 중국으로 간 소년이 생각나면 손가락을 깨물며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그 소년 생각은 하지 않기로 산신령님과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자꾸만 흘러갔습니다. 도라지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습니다. 어느덧 도라지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도라지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산나물을 뜯는데 저 멀리 내려다 보이는 바다에서 소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라지는 벌떡 일어나서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 위에 큰 배가 나타나더니 중국으로 떠났던 소년이 왕자님처럼 의젓하게 서 있었습니다. 도라지야. 키가 훤칠하게 크고 가슴에 번쩍거리는 훈장을 단 청년이 산꼭대기를 쳐다보며 외쳤습니다. 도련님. 도라지도 목청껏 외쳐 불렀습니다. 도라지야, 보고 싶었어. 도련님, 제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아세요? 절에서 공부도 했고요. 도라지야, 도련님. 도라지는 산꼭대기에 서서 두 팔을 쳐들고 소년을 목청껏 불렀습니다. 그러나 도라지가 본 것은 바다 위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소년의 환상이었습니다. 도련님, 나를 두고 어디로 가셨나요? 도라지는 소년의 얼굴이 보이지 않자 산꼭대기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산신령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라지야, 너는 그 총각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나에게 맹세했지. 그런데 이게 무슨 꼴이냐? 도라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산신령님과의 맹세를 저버린 것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노릇을 어쩌지? 이미 할머니가 되어버린 도라지는 소년 생각을 한 것이 너무나 창피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라지는 바위 틈으로 기어들어가 목숨을 숨겼습니다. 도라지야, 이리 나와서 용서를 빌지 못할까? 산신령님이 화가 나서 외쳤습니다. 그래도 도라지는
바위 틈에 숨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빌기에는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너는 나와 약속도 지키지 않고 바위 틈에 숨어서 꼼짝도 하지 않았으니 벌을 받아야겠다. 산신령님. 도라지는 몸을 잔뜩 웅크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도라지는 마침내 몸이 굳어져서 한 송이의 꽃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바다를 바라보며 소년을 생각한 도라지. 그 도라지는 깊은 산속 바위 틈에 외로이 피는 꽃이 되었습니다. 도라지 꽃이 보라색인 것은 도라지가 소년을 생각하다가 가슴에 멍이 들었기 때문이랍니다. 불효자와 효자. 옛날 어느 부부가 나이가 들어서 외아들을 두었습니다. 외아들은 버릇없이 자라서 부모에게 못되게 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불효가 막심했습니다. 여보, 늙음하게 아들 하나 얻어서 하늘이 도왔나 했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툭 하면 망나니 짓을 하니. 어머니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 큰 자식을 두들겨 패서 가르칠 수도 없고 큰일이요. 아버지도 땅이 꺼져라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외아들은 툭 하면 어머니를 발길로 걷어차고 말끝마다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런 외아들을 달래도 보고 야단도 쳐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외아들의 행패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에이, 저런 자식을 믿고 살다니. 아버지는 외아들 몰래 재산을 조금만 남겨놓고 많은 재산을 거의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먼 데로 간다면서 보따리를 싸 짊어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때는 여름철이어서 무척 더웠습니다. 걷기조차 매우 힘들었습니다. 보따리를 짊어진 영감은 목이 말랐습니다. 물이나 좀 마셔야지. 영감은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때 마침 얌전하게 생긴 안악이 물을 기르러 물동이를 이고 왔습니다. 영감이 말했습니다. 물 좀 떠먹게 바가지 좀 빌려주시구려. 안악은 바가지에 물을 퍼서 영감에게 두 손으로 받쳐 주었습니다. 어이구, 이거 고맙소. 영감은 단숨에 물을 마시고는 근처에 있는 나무 그늘에 가서 앉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이마의 땀을 식혀 주었습니다. 안악은 부지런히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영감은 나무 옆을 지나가는 안악을 지켜보며 저런 며느리를 얻어 함께 살았으면 오죽이나 좋으랴 하고 생각했습니다. 안악은 퍽이나 얌전해 보였습니다. 한참 동안 물을 길어 나르던 안악이 나무 그늘에 앉아있는 영감에게 오더니
공손히 물었습니다. 먼 길을 가시나요? 아니요. 나는 집도 가족도 없이 그저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요. 영감은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 사랑방에 가셔서 좀 쉬시지요. 전한 몸인데 아무 데서나 쉬지요. 시장하실 텐데 가서 점심이나 드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집에는 어른들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안악이 자꾸 권하는 바람에 영감은 마지못해 그 집 사랑방으로 가서 점심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피곤해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일을 마친 안악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안악은 남편에게 지나가는 어른을 사랑에 모셨다고 말했습니다. 잘했소. 남편은 사랑방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영감은 사람 소리에 놀라 잠이 깨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이거 미안합니다. 영감은 안악의 남편을 보고는 송구스러워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젊은 주인은 영감에게 큰 절을 올리고 이름을 대며 인사했습니다. 영감도 맞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전한 나그네를 집에 들여 극진하게 대접해 주시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마음 푹 놓으시고 며칠이든 쉬십시오. 젊은이는 웃어른을 깎듯이 대했습니다. 우리 아들 녀석과는 정반대로군. 보기 드문 효자임에 틀림없어. 이 젊은이가 내 아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영감은 이렇게 생각한 다음 젊은이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넸습니다. 사랑채를 쓰는 걸 보니 부모님이 아직 세상을 뜨시지 않은 것 같구려. 그렇소.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채를 쓰시오? 까닭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니 쓸쓸해서 사랑채에 길손을 묵어 가시게 하려고요. 그러면 저희 내외가 길손을 맞아 편히 쉬게 하여 부모님 대하듯 모실 수가 있으니까요. 영감은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젊은 부부도 다 있나 싶었습니다. 아버님, 편히 쉬십시오. 젊은이는 스스럼 없이 영감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안악도 저녁상을 정성껏 차려가지고 와서 공손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많이 드세요. 영감은 코어리가 시큰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얼마나 부모가 그리우면 저럴까 생각하니 측은한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영감은 며칠 동안 젊은 부부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은 뒤 길을 떠난 채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부부가 영감을 붙들며 권했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살아주세요. 그리하여 영감은 젊은 부부의 의붓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사랑방으로 나와 영감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혼자 지내시기 적절하실 것 같아서 어머니 한 분 모셔올까 하는데 아버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감은 싱글벙글 했습니다. 아내를 얻게 된 것보다 젊은 부부의 지긋한 효심이 눈물겹도록 기뻤던 것입니다. 젊은 부부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혼자 사는 부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남의 집일을 해주며 사는 나이 지긋한 부인을 만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혼자 적적하게 지내십니다. 저희 집에 가서 함께 사시지요. 그 부인은 젊은 부부의 효심이 지극한 것을 보고 그렇게 하자고 허락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집으로 돌아와서 영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되실 분을 모셔왔습니다. 한번 만나보십시오. 너희가 좋다면 나도 좋단다. 사실 영감은 새 아내를 얻게 된 것보다는 효심이 깊은 젊은 부부 때문에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되실 분을 안방에 모셨습니다. 들어가 보십시오. 젊은 부부가 이끄는 대로 영감은 싱글벙글하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인과 영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두 사람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영감. 젊은 부부를 따라온 부인이 외쳤습니다. 아니, 당신이 웬일이요? 영감도 깜짝 놀랐습니다. 두 사람은 불효막심한 아들에게서 시달림을 당해오던 부부였습니다. 나도 결국은 망나니 같은 자식 때문에 못 견디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잘 왔소. 영감은 뜻밖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지고 나온 많은 재산을 젊은 부부에게 주고 오래오래 편안하게 살았답니다.